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굉장히 전술 포인트가 명확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고, 아모린 감독은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일부러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그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 압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스타일이 매우 달라질 텐데, 일단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존슨, 솔랑키, 손흥민 이 3톱이 늘상 상대가 3백을 쓰게 되면 상대의 3백에 모두 1대1로 달라붙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 압박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맨유는 좌우 윙백이 의도적으로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앞쪽으로 의도적으로 끌어내면 이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좌우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움직여서 볼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저렇게 맨유의 3백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맨유의 윙백들이 내려갈 때도 이 윙백들을 강하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앞쪽에서 클루셉스키가 한 명을 압박을 하면 벤탄쿠르가 올라와서 미드필더들도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토트넘이 2명의 센터백만 놔두고 공격을 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압박을 할 때는 한 명의 선수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거나 좌우 측면을 커버해주는 형태의 수비 라인을 만드는데, 토트넘은 이러한 형태보다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2명의 센터백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너무 넓은 공간이 발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팰리스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장면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팰리스가 역습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토트넘의 좌우 풀백 포로와 스펜스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3톱을 썼거든요. 맨유와 동일한 형태죠. 최전방에 1명, 좌우 측면에 2명. 이 2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달려나가는데, 이때 토트넘은 2명의 센터백과 그리고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 3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을 그렇게까지 커버하는 형태의 수비 포지셔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의 센터백이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너무나 손쉽게 토트넘의 측면 공간을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뒤쪽에 2명의 수비수만 남겨놓고 앞쪽에서 달려드는 압박을 한다면 맨유의 3톱에 아무래도 수적인 불리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길 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중앙에 있는 맥과이어가 한 칸 올라갑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센터백이 살짝 내려가면서 이렇게 4명의 포백이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가 앞쪽에서 3명이 되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내려와서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근데 앞쪽에서 토트넘은 달려나가는 압박만 신경 쓰다 보면 순간적으로 센터백이 하나 올라오고 앞쪽에서 1명이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순간적으로 늘리는 이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것도 지난 주말 팰리스전인데, 토트넘의 3톱이 앞쪽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3백을 모두 다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도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1명의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볼이 흘러가는 순간, 그 순간 너무나 편안하게 토트넘이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달려드는 압박만 신경 쓰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숫자가 상대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토트넘의 3톱이 모두 1명씩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1명을 압박을 했는데 한 선수를 압박하는데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놓치는 선수가 발생하니까 편안하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패스를 중원을 거쳐서 나갈 수가 있고,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중앙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유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는 의도적으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유도하는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승전이니까 너무 전방 압박의 강도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맨유가 의도적으로 상대를 끌어내게 되는데, 상대를 끌어낼 때 맨유는 늘상 앞쪽에 있는 가르나초의 움직임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특히나 맨유의 3백이 내려가면서 토트넘의 3백을 앞으로 끌어당기고요. 그리고 좌우 윙백도 내려오면서 토트넘의 윙백들을 끌어내겠죠. 그리고 중원에서도 내려가면서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을 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특히나 풀백이 올라가면서 비어있는 이 측면 공간으로 선수가 뛰게 되는 건데, 이때 가르나초가 굉장히 빠르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은 뛰어나가기보다 살짝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먼저 볼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면서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에게 한 번의 패스를 건네주는, 그러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맨유의 기본적인 컨셉이기도 하고, 토트넘처럼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맨유는 어떤 팀을 만나든 상대를 저렇게 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3백을 만들고 있고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로가 볼을 잡게 되거든요. 이때 볼을 잡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 카세미르와 우가르테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가르나초가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나초에게 요로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데 받자마자 다시 리턴 패스를 줘요. 그리고 이 동작을 가져가는 이유는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상대의 수비수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르구도 내려가면서 상대의 수비 한 명을 또 끌어내고 있어요. 특히나 도르구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상대의 풀백을 끌어내다 보니까 가르나초와 도르구 쪽에서 모두 다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면 측면에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르나초가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다시 뒤로 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끌어낸 다음에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나초의 백패스를 받아서 다시 맥과이어 쪽으로 주고, 그 순간 가르나초는 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르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맥과이어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나가는 가르나초를 보고 이 공간으로 롱킥을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르나초가 공간으로 열심히 뛰어나가고 있고요. 맥과이어는 볼을 잡자마자 가르나초 쪽을 보면서 롱킥을 뿌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르나초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아까 이제 도르구가 끌어당긴 선수가 아직은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측면에 공간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때 맥과이어의 롱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스피드 경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유가 상대를 끌어내는 과정이 늘상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맨유가 기본적으로는 3백인데 3백에서 오른쪽 윙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상대의 풀백을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한 번의 롱킥을 때려주죠. 이것도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간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이 열리니까 뒤에 있었던 선수들도 모두 다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호일룬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수비가 호일룬에게 끌어당겨지면 왼쪽에 있었던 가르나초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패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우가르테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가르나초의 빈자리로 움직이죠.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나초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움직여요. 이때 가르나초가 또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으니까 가르나초에게 수비가 쏠리잖아요. 그 순간 뒤로 뛰어들어가는 우가르테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르나초가 여기서 컷백을 해주면 우가르테가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완벽한 맨유의 플랜이 적용되었던 득점 장면이었어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맨유가 3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풀백이 위치하고 있죠.
근데 그 순간 오른쪽에서 내려오니까 수비 한 명이 딸려옵니다. 이때 비어있는 요 공간을 노리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운데 있었던 호일룬이 일단 이 공간으로 빠져요. 그러면 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수비가 앞으로 달려나올 때 달려나오는 요 공간으로 호일룬이 달려나가고요. 그리고 이때 마즈라이가 여기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풀백이 볼을 잡자마자 본인이 수비를 끌고 나온 거니까 끌고 나왔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호일룬이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호일룬이 달려나가니까 수비가 호일룬에게 순간적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브루 판데스가 호일룬과 교차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롱 패스가 들어가면서 브루 판데스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브루 판데스가 달려 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좋은 침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들만 봐도 맨유가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끌어낸 공간을 쓰는 이러한 스타일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전방 압박을 하는 스타일을 선택한다면 맨유의 탈압박과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1대1로 맞부딪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유로파리그에서도 보데글림트 상대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에서는 다소 수비적인 전략으로 나와서 실리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플랜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런 플랜에 대비를 해서 끌려나가지 않고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토트넘이 맨유의 끌어당기는 이 전술적인 특성에 넘어가지 않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이 맨유가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늘상 노리고 있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지 말지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축구가 이런 공격적인 압박이니까 자신감 있게 내 축구를 할지 아니면 약간의 자존심은 접어두고 실리적인 운영을 할지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